그 냄새는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형체 없는 냄새인데도 그걸 맡는 순간 정확히 떠올라요. 싸늘한. 그리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 여전히 그 병원 지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대전에 한 종합병원 시체 안치실이었어요. 간 오직 나 혼자 그곳을 지키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28살. 그때 저는 막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밤 근무 수당이 높다는 이유 하나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짓도 안 해. 살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조용하지. 처음 면접을 볼 때 담당 직원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 말이 조금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을 내가 대신 하는 거니까 그만큼 대가가 따른다고 생각했죠.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시체 안치실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조용하고 규칙적이고 삶의 소리보다는 정지된 공기의 소리가 나는 공간이었죠. 문제가 된 건 그곳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새벽 2시 반쯤이었을 겁니다. 커피를 마시며 CCTV를 보고 있었는데 보관실 쪽의 불빛이 순간적으로 깜빡이더군요. 가끔 전기 콘센트가 오래돼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철컥 무겁고 느린 금속음이 들렸습니다. 그건 안치실 냉장고 문이 열릴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순간 등줄기를 따라 찬기가 올라왔어요. 이상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누군가 냉장고 문을 잡아당겨 열고 안쪽에 뭔가를 밀어넣은 듯한 그 금속 마찰음. 하지만 이 시간에 시체를 옮길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시체 안치실 문 앞에 서니 안쪽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 공기가 발목을 감쌌습니다. 그 차가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 냄새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훨씬 진하게 느껴졌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안으로 들어가자 조용히 돌아가는 냉각기의 소리만 들렸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죠. 저는 천천히 서랍 손잡이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분명히 들렸던 겁니다. 철헉! 그때였습니다. 천장 조명이 깜빡하고 한번 꺼졌다가 다시 켜졌습니다. 순간 눈앞이 하얘졌다가 돌아오는데 어느 한 서랍의 번호표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공기가 통할 리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 종이가 살짝 흔들리는 걸 보고 저는 이유 모를 두근거림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소리는 매일 같은 시간에 들렸습니다. 새벽 2시 반. 철헉, 철헉. 마치 누군가 안에서 열고 닫는 듯한 리듬으로요. 저는 CCTV를 돌려봤습니다. 그 시간대 화면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정지된 듯 고요한 화면 속 유일하게 변하는 건 냉장고의 문 그림자가 살짝 흔들리는 장면뿐이었습니다. 처음엔 피로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밤새 일하다 보면 환청도 듣는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커피를 더 진하게 타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 같은 소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소리 뒤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바닥을 밟는 소리, 슬리퍼가 타일을 스치는 아주 가벼운 소리. 그건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스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 발소리는 안치실 안쪽에서부터 제가 서 있는 사무실 쪽으로 향해 오고 있었죠. 누구세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그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등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로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목덜미에 후 하고 식은 바람이 닿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피곤해서 그래, 그냥 환각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자신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제 몸에는 냉기 같은 감각이 남았습니다. 손끝이 자주 저리고 등이 늘 축축하게 식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 냉장고에서 나오는 그 냉기처럼요. 그리고 다음 근무날 정말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새벽 2시 반,
늘 그렇듯 커피를 마시며 CC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준비를 했죠. 녹화도 켜두고 소리도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증거를 남기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냉각기의 일정한 진동만 들리는 공간. 그 정막 속에서 누군가 아주 낮게 후 하는 숨소리를 냈습니다. 분명 제 바로 옆이었습니다. 순간 몸이 얼어붙었고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 냄새가 다시 코를 파고들었어요. 썩은 단내, 철 냄새, 그리고 사람의 체온이 섞인 듯한 이상한 냄새. 그날 이후 저는 그 냄새를 어디서든 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타도 집에 있어도 샤워 중에도 그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자꾸 그 방 안의 서랍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매번 근무 교대를 하고 들어가면 서랍 번호표가 살짝 어긋나 있거나 수건이 한쪽으로 미세하게 밀려 있었어요. 동료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고 했죠. 형, 그건 그냥 바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변명인지 그 방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다 알 겁니다. 거기엔 바람이 불지 않아요. 공기조절기는 오히려 일정하게 맞춰진 정체된 능기만 내뿜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린 번호표 하나하나가 누군가 살아있는 듯 움직인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서랍들을 직접 점검해보기로 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왼쪽 첫 번째 줄부터 차근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번, 2번, 3번 모두 단단히 잠겨 있었죠. 그런데 7번 서랍 앞에 섰을 때 잠금 장치가 미세하게 흔들려 있는 걸 봤습니다. 그때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살짝 떨릴 정도로요. 내가 어제 닫았는데 확실히 기억났습니다. 그 서랍 안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30대 여성의 시신이 있었어요. 얼굴이 심하게 손상돼 있었지만 눈은 이상하리만큼 또렷하게 떠 있었죠. 그녀의 눈을 처음 봤을 때 도저히 다치지 않아 간호사 2명이 눌러도 눈꺼풀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테이프로 살짝 덮은 채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때의 장면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두려웠습니다. 그 서랍 손잡이를 잡은 제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리 한켠에서 울렸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어요. 저거! 서랍이 아주 천천히 마치 안에서 누가 밀어내는 것처럼 스스로 열렸습니다. 그 순간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냄새가 확 퍼졌죠. 코끝을 스치는 그 특유의 냄새, 그리고 눈. 그녀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테이프는 한쪽으로 떨어져 있었고 그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쿵쾅거렸고 손전이 흔들리면서 빛이 깜빡였습니다. 반사야. 반사작용일 뿐이야. 스스로 그렇게 말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말 아주 미세하게. 제가 고개를 살짝 돌리면 그 눈도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빛을 피해 도는 게 아니라 저를 따라오는 시선.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냉각기의 진동이 귀 속에서 울렸습니다. 후 하는 냉기와 함께 그녀의 입가가 아주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얼어붙은 채로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죠. 그런데 그 틈에서 정말 희미하게 뭔가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춥다. 순간 서랍을 밀쳐 닫았습니다. 쾅! 하고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안치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손전등이 바닥에 떨어졌고 빛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숨이 가빠서 바닥에 주저앉았지만 그 냄새는 여전히 코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썩은 냄새, 철 냄새,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채취 같은 그 냄새.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건 내가 착각한 거야. 눈이 열린 건 그냥 냉기 탓이야. 근육이 수축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 계속 그렇게 되뇌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매일 새벽 2시 반이 되면 그 서랍이 혼자서 철컥 하고 열렸습니다. CCTV를 아무리 돌려봐도 그 순간만 영상이 깨끗하게 하얗게 번쩍이며 끊겼습니다.
마치 누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녀의 서랍 앞에 서면 늘 낮게 들리는 속삭임이 따라왔습니다. 문 닫지 마. 그건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명확히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를 처음 들은 밤, 저는 퇴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병원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릴 것 같아서요. 그 밤 저는 그 냉장고들 사이에서 단 한 줄의 형광등 아래 앉아 새벽이 올 때까지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도 머릿속은 여전히 시체한 치실 안에 갇혀 있었어요. 샤워를 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물로 몸을 씻어도 피부 안쪽 어딘가에 그 냄새가 배어있는 느낌이었죠. 냄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항상 눅눅하게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닫고 자도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한기가 목 뒤를 타고 흘렀어요. 겨울도 아닌데 자꾸 이불 속에서 몸이 떨렸습니다. 처음엔 신경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는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아침까지 잠을 설친 끝에 겨우 눈을 붙였는데 새벽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민수 씨. 그건 분명히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몸을 일으켰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둑했고 커튼 사이로 빛 한 줄이 들어올 뿐이었죠.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누우려는데 그때 옆방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끼익! 천천히 열리는 방문 소리. 하지만 저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몸이 굳어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끼익! 끼익! 복도 끝에서 제 방문 앞까지.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눈을 감고 그저 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귀 옆에서 춥다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정확히 그 안치실에서 들었던 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저는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 방 불을 켰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공기만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나가자 냉장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냉장고 문틈 사이로 희미한 냉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안쪽에서 김이 서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손바닥 모양으로. 그날 이후 저는 냉장고 문을 닫을 때마다 꼭 2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상한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샤워를 하다가 거울에 김이 서리면 그 위에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나를 기억해줘. 하루는 흐릿했고 또 하루는 분명하게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이름처럼 선명했어요. 처음에는 장난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쓴 거야? 그때 저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씨체가 병원에서 보았던 그 여자의 사망진단서 서명체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점점 현실감이 흐려졌습니다. 회사에 가도 사람들의 말이 잘 안 들렸고 밤이 되면 누가 내 뒤에 서 있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제 그림자가 2개로 보였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에서 제 그림자 옆에 다른 하나가 겹쳐서 있었습니다. 저보다 살짝 작고 머리카락이 어깨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림자. 어느 날은 그 그림자가 거꾸로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퇴근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 옆에도 희미하게 여자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눈은 그대로 안치실에서 봤던 그 눈이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병원을 떠날수록 그 목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민수 씨, 나 기억하지? 나 아직 거기 있어. 그날 밤 저는 결국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도망쳐야 하는데 왜 다시 그곳으로 갔는지.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녀가 정말 거기 있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복도를 따라 걸으면서 내내 귀에서 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춥다. 나를 닫지 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발소리가 울릴 때마다 그 아래서 누군가 한 발 늦게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톡톡 톡 제 발걸음과 완전히 겹치지 않는 아주 약간의 어긋남.
안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문틈으로 냉기가 새어 나왔습니다. 그 냄새가 다시 코를 찔렀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기억 속 그 냄새 그대로였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형광등이 깜빡였고 잠시 후 천천히 불이 켜졌습니다. 모든 서랍은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1번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시체 안치실의 냉기가 단순한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그건 무언가가 살아있는 사람을 밀어내는 온도였다. 마치 너는 여기에 있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듯한 느릿하고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였다. 나는 그 일을 한 지 이제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처음엔 단순히 시체 보관소 관리 정도로 생각했다. 주로 고인의 시신을 인계받고 번호를 맞춰 안치대에 넣고 서류를 정리하는 일. 냉장 장치가 작동되는 덕에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았고 의외로 정리정돈이 잘 된 공간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다.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4시 사이. 그때가 되면 나는 항상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한 구역, C열, 4번째 칸. 거기엔 항상 아주 오래된 시신 하나가 있었다. 화장 직전까지 가족이 오지 않아 병원에 오랫동안 보관 중인 시체라고 들었다. 이름은 정모 씨,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 사람은 사고 당시 머리와 가슴이 크게 손상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부패나 색 변화가 거의 없었다. 마치 방부 처리라도 한 것처럼 형체가 그대로 유지된 채 눈만 반쯤 뜨고 있었다. 그 눈, 그게 문제였다. 나는 그 눈과 눈이 마주쳤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어느 날 근무 교대 시간에 나는 혼자였다. 새벽 1시 40분쯤 전기 점검 때문에 안치실 불이 잠깐 꺼졌다. 비상등이 켜지면서 붉은 빛이 천장을 덮었고 금속 선반들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사됐다. 그때였다. 철컥. 안치대 문 하나가 미세하게 열렸다. 나는 손전등을 들어 소리를 향해 다가갔다. 바람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 그 문만 살짝 벌어져 있었다. 문을 완전히 열자 그 안에는 C열 4번째 칸 정모 씨가 누워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입가에서 김이 났다. 그건 냉기로 인한 증기라고 하기엔 너무 규칙적이었다. 마치 숨을 내쉬는 것처럼. 나는 얼어붙은 손으로 문을 닫았다. 착각이야 냉장 공기야 그냥 스스로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등 뒤에서 금속 긁히는 소리가 들렸다. 끼익. 무겁고 천천히 마치 안에서 누군가 밀어내듯 문이 다시 열렸다. 나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눈앞에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고 귓가에서 낮은 숨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오른쪽 어깨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쳤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교대 직원에게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날 밤 기계 점검이 있었다는 이유로 정전 기록은 남지 않았다. 하지만 CCTV엔 이상한 것이 있었다. 화면에 잡힌 나는 시체 보관함 앞에서 혼자 서 있었다. 문은 열리지 않았다. 나는 그냥 허공을 향해 말을 걸고 있었다. 무언가를 다정하게 낮은 목소리로. 마치 그 안에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처럼. 며칠 후 병원에서는 그 시신이 화장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서류상 화장일이 며칠 전으로 되어 있었다. 즉, 내가 본 그날에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나는 이해했다. 내가 그날 본 것은 시신이 아니라 그 시신이 떠나지 못한 잔상이었던 것이다. 그 뒤로 나는 근무 중 한 가지 습관이 생겼다. 새로운 시신이 들어올 때마다 조용히 이름을 불러주고 인사했다. 편히 쉬세요. 그 말을 하면 공기 속에서 이상하게도 냄새가 덜 퍼졌다. 냉기가 조금은 누그러졌다. 하지만 어느 날 한 구의 시신 앞에서 그 인사를 하려는데 그 시신의 입이 아주 미세하게 내 이름을 따라 중얼거렸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아 울었다. 그 후로 3년이 지났다. 지금은 그 병원을 떠나 다른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 잠들기 전 냉장고가 작게 울릴 때가 있다. 그 소리가 안치실 문 여는 소리와 너무 똑같다. 나는 그럴 때마다 눈을 감고 속삭인다. 편히 쉬세요. 제발 이번엔 정말로.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주 희미하게 대답이 들린다. 그 응이라는 목소리를 들은 날 이후로 나는 한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안치실의 붉은 비상등이 어슴푸레하게 깜빡였고 차가운 금속 문틈으로 김이 새어나온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심지어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그 특유의 금속 마찰음이 귓가를 때렸다. 끼익!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사를 결심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 병원 근처를 벗어나면 혹시라도 이 기이한 현상이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대전 변두리의 오래된 빌라로 옮겼다. 좁지만 조용했고 밤이 깊어도 주변이 고요했다. 그게 오히려 좋았다. 하지만 고요는 생각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첫날 밤 짐을 정리하고 누웠을 때였다. 새벽 2시쯤 벽 너머로 무언가를 끄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쓱쓱. 마치 무거운 금속을 바닥에 끌고 가는 소리였다. 처음엔 윗집에서 가구라도 옮기나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소리가 방향을 바꿔가며 들렸다. 벽 뒤에서, 천장 위에서, 그리고 침대 바로 밑에서. 나는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를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소리가 멈출 것 같지 않았다. 그때 바닥 밑에서 딱딱딱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인 간격, 마치 냉장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처럼. 하지만 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귓가 바로 옆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숨을 참고 귀를 막았다. 그러자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낮은 익숙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서 속삭였다. 편히 쉬세요. 그건 내가 시체 안치실에서 매일 하던 말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나는 미친 듯이 바닥을 뒤졌다. 혹시 바닥 아래에 냉각 파이프라도 지나가나 싶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침대 아래에서 작은 명찰 하나가 나왔다. 병원 로고가 박힌 녹이 쓴 금속 명찰. 이름은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지만 뒷면에는 낯익은 글씨로 정윤이라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나는 그걸 본 순간 본능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갔다. 햇빛 아래서야 조금 진정됐지만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시신은 분명 화장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명찰이 내 방 아래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그 일은 단순한 착각이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듯 믿으려 했다. 하지만 사람의 뇌는 잊으려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새겨진다. 새벽 3시. 그 시간만 되면 내 몸이 먼저 긴장했다. 그날도 역시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길 바랐다. 하지만 전기불빛이 순간적으로 깜빡이더니 방 전체가 정전됐다. 그와 동시에 문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찰컥! 찰컥! 마치 금속 발판 위를 걷는 듯한 묵직하고 냉정한 소리. 나는 손전등을 켜서 문을 비췄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손전등 불빛이 흔들리며 벽을 비췄다. 그 벽에는 김서린 자국으로 글씨가 써 있었다. 나 편히 못 쉬었어. 순간 숨이 멎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 시신을 마주했을 때 분명 편히 쉬세요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말을 듣지 못한 것이다. 그가 나에게 따라한 응은 답변이 아니라 모방이었던 것이다. 그는 내가 하던 말을 되풀이하면서 나에게 붙어온 것이다.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하게 집안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았다. 에어컨을 꺼도 방 한쪽은 차갑고 다른 쪽은 따뜻했다. 특히 침대 발치 쪽은 항상 서늘했다. 거기서만 냄새가 났다. 시체 보관실 냄새, 금속과 소독약이 섞인 냄새.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퇴근하자마자 모텔로 피신했다. 하지만 모텔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침대 위 TV 반사 속에서 희미하게 누워있는 형체가 보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반쯤 떠 있었고 내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이해했다. 그는 병원에 묶여있던 게 아니라 나에게 묶여 있었던 것이다. 내가 매일 이름을 불러주고 말을 걸고 인사를 건네던 그 시간들 속에서 나는 그를 인식하게 만들었다. 영혼은 자신을 알아본 사람에게 따라붙는다고 하지 않던가. 나는 그에게 말을 걸었고 그는 그 말에 대답하려고 내 곁에 남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내 방 안 어딘가에서 여전히 숨 쉬고 있다. 그 이후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처음엔 작은 신호들로 시작됐다. 책상 위 노트북 키보드에 손가락 모양 자국이 남아 있었고 컵에 담긴 물이 미묘하게 흔들려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깜빡한 거라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징후들은 규칙성을 갖기 시작했다. 새벽 2시 반이 되면 방 한쪽 벽에서 차가운 숨결이 스며나왔다.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피부가 그것을 느꼈다. 그 숨결은 마치 내 심장 박동을 따라 움직였다. 너무 낮은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손전등을 켜고 방 안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잠시 후 불빛 속에서 그 형체가 반쯤 떠 있는 듯 보였다. 머리카락은 흩날리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지만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발을 때려 했지만 몸이 굳었다. 머릿속은 온통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숨을 내쉬려 해도 공기가 얼어붙은 듯 목을 막았다. 편히 쉬세요. 그 말은 이제 나를 향한 명령처럼 들렸다. 내가 병원에서 하던 말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느낌이었다. 며칠 동안 나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다. 직장도 결근하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조차 그 형체가 나타날까봐 켤 수 없었다. 책장에 있는 책들도 모두 뒤집어 놓았다. 혹시 글자 속에서라도 그가 나타날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이 되면 언제나 나타났다. 발소리, 숨소리, 금속 문 긁는 소리, 그리고 냉기. 그 냉기는 이제 단순히 온도가 아니라 존재감이었다. 그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면 나는 온전히 숨을 쉴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시체 안치실에 있었다. 시 14번째 칸. 그 시신 앞에 서 있었다. 편히 쉬세요. 나는 속삭였지만 그의 눈이 갑자기 활짝 열리면서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고 천장에 매달린 듯한 감각 속에서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내 귀에만 그의 숨소리 그리고 낮은 울림이 남았다. 내가 여기 있어. 깨어났을 때 나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지만 손끝이 얼어붙어 있었고 침대 옆 바닥에는 금속 명찰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병원에서 가져온 것과 같은 녹슨 명찰. 그 뒤로 나는 이해했다. 그가 내 삶에 들어온 순간 나는 이미 병원 안치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그는 나에게 묶였고 나는 그에게 묶였다. 이제 그의 존재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내 일상의 일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아가야 했다. 그의 존재와 공존하면서 숨을 쉬고 음식을 먹고 잠을 자야 했다. 하지만 매번 새벽이 되면 그 차가운 숨결과 낮은 목소리, 금속 문 긁는 소리가 나를 깨웠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속삭인다. 편히 쉬세요. 이번엔 정말로. 그러면 아주 희미하게 내 귀 바로 옆에서 답이 돌아온다. 응. 그 순간 나는 안심하지 못한다. 그 응은 친절한 답변이 아니라 내게 붙어있는 영혼의 경고였다. 나는 아직도 매일 그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 냄새, 그 냉기, 그 눈빛. 모든 것이 내 삶 속으로 스며들었다. 병원을 떠나도 집을 옮겨도 그는 결코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새벽 2시 반이 되기를 기다리며 조용히 속삭인다. 편히 쉬세요.